안녕하세요. 저는 자상한 남편과 착하고 사랑스러운 아들과 딸을 하나씩 둔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평범한 아내이자 엄마입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 속에서도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며 가족을 위해 밥을 짓고 웃고 때로는 울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지요. 평범함 그 자체인 여자이지만 꼭 보내고 싶은 사연이 있어 글을 써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아끼는 물건이 하나쯤은 있죠. 그걸 장롱 깊이 숨겨두기도 하고 누군가는 매일 바라볼 수 있게 두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물건이 어디 있든 그 안에는 아끼는 마음이 담겨 있을 거예요. 저희 가족에게도 그런 물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래돼서 버리지 못한 것이라고만 생각했던 그것이 결국엔 저와 제 가족의 삶을 바꿔놓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오늘 한 사람의 마음이 또 다른 사람에게로 이어져 세대를 넘어 대물림된 사랑의 흔적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시골 외곽, 논과 밭 사이에 자리한 작은 보육원이었죠. 아이들은 10명 남짓이라 많지는 않았지만 그만큼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늘 부족했습니다.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심지어 장난감 하나조차 귀했어요. 겨울이면 보일러가 자주 고장나서 이불 속에서 입김을 내뱉으며 언제 봄이 올까 하며 서로의 손을 꼭 잡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도 단 한 가지 늘 기다려지는 날이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트럭 장사 아저씨가 오는 날이었어요. 아저씨는 낡은 트럭에 과일이며 채소를 한가득 싣고 이 마을 저 마을 돌며 장사를 하시다가 꼭 한 달에 한 번은 우리 보육원에 들르셨죠. 아저씨가 오는 날만큼은 아이들 모두가 아침부터 창문에 코를 대고 먼 길끝에서 흙먼지를 일으키며 오는 트럭을 기다렸습니다. 아저씨가 오면 보육원 마당은 금세 웃음소리로 가득했어요. 트럭 문이 열리면 감이며 귤, 고구마 같은 것들이 한가득 쏟아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저씨는 보육원에 고장난 수도꼭지를 고쳐주거나 망가진 것들을 손봐주기도 했죠. 그리고 우리와도 참 잘 놀아주셨습니다. 사람의 정이 고팠기에 아저씨의 작은 관심도 무척이나 따뜻했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는 그분을 키다리 아저씨라 불렀어요. 정말 키가 크고 듬직하기도 했지만 그보다도 우리를 높은 곳으로 끌어올려주는 사람처럼 느껴졌거든요. 아저씨가 오던 날은 이상할 만큼 따뜻했습니다. 그날따라 햇살도 더 부드럽게 내리쬐고 밥맛도 평소보다 훨씬 좋았죠. 그런 날들이 몇 해를 이어가며 아저씨는 제 어린 시절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어느 겨울, 저는 지독한 독감에 걸렸습니다. 아침부터 열이 오르더니 오후엔 몸이 말을 듣지 않아 앞마당에서 그대로 쓰러져 버렸어요. 그날은 눈이 펑펑 내리던 날이었고 원장님도 읍내에 볼일을 보러 나가 계셨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날은 마침 아저씨가 보육원에 들른 날이었어요. 마당으로 들어오던 아저씨는 저를 보고 깜짝 놀라 서둘러 제 몸을 일으켜줬습니다. 선아야, 무슨 일이야? 너 괜찮아? 아저씨, 저 아파요. 아파? 아이고, 그러네. 몸이 뜨끈뜨끈하네. 언제부터 아팠던 거야? 아니다.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아저씨랑 같이 병원 가자. 아저씨는 잠깐의 망설임도 없이 저를 트럭에 태웠습니다. 덜컹거리는 길 위에서 트럭의 진동이 온몸에 전해졌지만 그보다 아저씨의 손이 제 이마에 닿을 때마다 이상하게도 안심이 됐습니다. 한참을 달려 읍내 병원에 무사히 도착했고 저는 치료를 받은 뒤 며칠 만에 회복할 수 있었어요. 그 일을 계기로 저와 아저씨는 조금 더 가까워졌고 보육원에 올 때마다 제 건강부터 먼저 물어보셨어요. 가끔은 귤 한 봉지를 제 손에 쥐어주면서 말씀하셨죠. 선아야, 너 귤 좋아하지? 이런 거 많이 먹어야 감기 안 걸리는 거야. 이거 선아 네 몫이니까 아무한테도 나눠주지 말고 혼자 먹어. 아저씨, 감사합니다. 그래도 혼자 먹을 순 없어요. 친구들이랑 나눠 먹을게요. 그래, 선아는 참 착해. 우리 종호도 선아 밥만 닮았으면 얼마나 좋겠니?
종호요? 종호가 누구예요? 아, 아저씨 막내 아들. 선아보다 3살 많은데 말도 안 듣고 말썽만 피워서 아저씨가 얼마나 골치가 아픈지 몰라. 선아는 그러면 안 된다. 원장님 말씀도 잘 듣고 착하게 자라야 해. 알겠지? 종종 대화를 하면서 저희는 친해졌고, 저는 아저씨에 대해 더 많은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알고 보니 아저씨는 저희 보육원 출신이었습니다. 어릴 때 형편이 어려워 이곳에서 자랐고, 어른이 되어 세상에 나가 혼자 힘으로 장사를 시작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아내, 그리고 2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아저씨는 보육원에 올 때마다 저를 잘 챙겨주셨고, 누군가 나를 특별히 챙겨준다는 게 그때의 제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저는 보육원을 나와 혼자 설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살이 넘었을 무렵 저는 서울로 올라와 큰 재래시장 근처의 식당에 취직했어요. 식당 안에서 서빙도 했지만 시장으로 배달도 다녀야 했습니다. 몸은 고됐지만 그래도 제 힘으로 번 돈으로 방세를 내고 밥을 먹는다는 게 뿌듯했어요. 그렇게 3년 정도 지났고 그날도 다른 날처럼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비가 조금 내린 뒤라 길바닥이 미끄러웠는데 식당 앞 골목 모퉁이를 돌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 넘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이 굴러가더니 도로까지 나가버렸죠. 쏟아진 그릇을 챙기러 도로까지 나갔는데 순간 맞은편에서 트럭 한 대가 달려오고 있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 몸이 굳었고 자칫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이대로 큰 사고가 나겠구나 하는 생각에 눈을 찔끔 감았는데 다행히 트럭이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으며 멈춰섰어요. 너무 놀라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는데 운전석에서 내린 한 남자가 제게로 달려왔습니다. 아가씨, 괜찮아요? 어디 다친 데는 없어요? 갑자기 그렇게 뛰어나오면 어떡합니까?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 아, 네, 죄송해요. 제가 앞을 잘 못 봐가지고 다친 곳은 없어요. 많이 놀라셨죠? 숨을 몰아쉬며 얼굴을 들었는데 운전자의 얼굴이 무척이나 익숙했습니다. 그 운전자는 바로 보육원을 자주 찾아오던 키다리 아저씨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조금은 주름이 늘었지만 그 온화한 눈빛만큼은 그대로였어요. 반가워서 아는 척을 하려고 하자 아저씨가 먼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세상에, 너 선아 맞지? 아저씨, 저 알아보시겠어요? 그럼 알아보다 마다. 너 서울로 갔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이렇게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아, 이러지 말고 일단 자리 좀 옮기자. 움직일 수 있지? 꿈만 같았습니다. 독립하고 혼자 살 때도 가끔 아저씨의 소식이 궁금했었는데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죠. 저는 식당에 양해를 구하고 아저씨 트럭을 타고 병원에 들렀습니다. 겉으로는 상처가 없었지만 혹시나 모른다며 아저씨가 끝까지 챙겨주셨죠.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아저씨는 제게 과일을 한 봉지 건네며 웃었습니다. 선아야, 이건 옛날 생각나서 주는 거야. 이거는 식당 식구들이랑 나눠 먹어. 감사해요, 아저씨. 아까는 저 때문에 많이 놀라셨죠? 그래, 임마.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너 앞으로는 무턱대고 달려들지 말고 항상 조심하고 다녀. 알겠어? 그 뒤로 아저씨는 종종 제가 일하는 식당에 찾아오셨습니다. 일이 늦게 끝나는 날이면 밥 한 끼 하자며 기다려주시기도 했죠. 그런 시간이 쌓이면서 저에게 아저씨는 단순한 보육원 후원자가 아닌 가족처럼 느껴지는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가족들 보러 갈 생각에 들떠 있었지만 가족이 없는 저는 쓸쓸할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저씨가 식당을 찾았고 계산하고 나가시다가 제게 뜻밖의 말을 건네셨어요. 선아야, 너 식당 내일부터 쉬지? 명절에 혼자 있지 말고 우리 집으로 와. 밥이라도 같이 먹자.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저씨. 명절에는 가족끼리 보내셔야죠. 에? 선아, 너 그렇게 말하면 아저씨가 서운하지. 아저씨가 처음 초대하는 건데 안 올 거야? 우리 집사람도 네 이야기 듣더니 한번 데리고 오라고 했어. 그러니까 내일 오는 거다.
아줌마한테도 그렇게 전해둘게. 꼭 와. 결국 저는 작은 선물 하나를 준비해 아저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시장 근처에서 조금 떨어진 단정하고 따뜻한 느낌의 집이었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아저씨께서 문을 열며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아저씨, 저 왔어요. 이거 받으세요. 빈손으로 올 수는 없어서 선물 사왔어요. 별건 아니지만. 그냥 와도 되는데 뭘 이런 것까지 다 샀어. 고마워. 잘 받을게. 춥다. 어서 들어와. 여보, 선아 왔어. 집 안에는 아저씨의 아내와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했다며 아저씨는 자랑을 아끼지 않으셨고, 막내는 제 또래로 보였는데 활달하고 부침성이 좋았습니다. 저는 아저씨의 가족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선아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선아야, 편하게 있어, 편하게. 그리고 여기는 내 안사람이고 이쪽은 첫째랑 둘째. 그리고 이놈이 그 막내야. 선아 기억하지? 말 안 듣고 사고만 치고 다닌 놈. 이름이 김종호야, 종호. 그 말을 듣자 막내 아들이 민망한 듯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참, 그게 언제적인데 아직도 말씀을 하세요. 저 이제 정신 차렸다고요. 그래, 맞다, 선아야. 종호가 이제 정신을 완전히 차려서 아저씨 일도 제일 잘 도와주고 있다. 나 따라서 새벽에 시장도 같이 가고. 잘 컸지? 티격태격 하면서도 다정하게 웃는 아저씨의 가족들을 보는데 괜히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저한테도 아버지가 있었다면 나도 이런 따뜻한 하루를 보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 생각이 들자 웃으면서도 눈가가 조금 뜨거워졌어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명절이 따뜻하단 걸 느꼈습니다. 명절이 지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뒤에도 아저씨는 여전히 트럭 장사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점이 하나 있었죠. 예전에는 혼자 다니셨는데 그 무렵부터는 막내 아들과 함께 일하시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새벽같이 시장에서 물건을 떼어 트럭에 싣고 낮이면 배달을 다니며 틈이 날 때면 식당에 들러 저를 찾아오셨죠. 아저씨 오셨어요? 배고프시죠? 그래, 선아야. 잘 있었지? 인사해라. 여기는 막내 아들 종호. 지난번에 우리 집 왔을 때 봤지? 네. 그럼 이제 두 분이서 같이 다니시는 거예요? 응. 이놈이 나 돕겠다고 운전도 하고, 새벽부터 나랑 같이 시장도 가고, 손님들한테도 잘하고, 이제 진짜 사람 됐나 봐. 앞으로 자주 볼 테니까 두 사람도 인사 좀 나눠. 아저씨는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보셨고, 저는 그 모습이 무척이나 부러웠습니다. 제게는 없는 가족의 온기가 느껴졌거든요. 그렇게 자주 보다 보니 자연스레 아저씨의 막내 아들인 종호 씨와도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성격이 밝고 장난기가 많았지만 아버지 앞에서는 누구보다 성실하고 듬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식당 문 닫을 시간이 다 됐을 무렵 종호 씨 혼자서 식당에 들렀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 근데 오늘은 아저씨는 같이 안 오셨어요? 아, 아버지는 오늘 일찍 들어가셨어요. 저도 장사 마치고 출출해서 왔습니다. 식사 되죠? 그럼요. 그럼 오늘은 백반 하나만 드리면 되죠?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날은 저희 가게 사장님도 집안에 일이 있어서 제게 마감을 맡기고 먼저 퇴근한 날이었습니다. 식당 안에 손님은 종호 씨뿐이라 저는 그가 밥을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렸죠. 그는 식사를 다 하고 계산을 하며 제게 물었습니다. 혹시 오늘 제가 마지막 손님이었나요? 네? 네. 이제 종호 씨 가면 저도 문 닫고 들어가 보려고요. 저기 선아 씨, 그럼 제가 바래다 드려도 될까요? 밤도 너무 늦었고 저 때문에 퇴근도 늦어지신 것 같아서요. 네? 괜찮아요. 종호 씨도 피곤하시잖아요. 저야 뭐 버스 타면 금방인걸요. 아닙니다. 너무 늦어서 위험합니다. 저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천천히 정리하고 나오세요. 그날 종호 씨는 저를
집 앞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가 쑥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저기 선아 씨, 일요일에 쉬죠? 혹시 이번 주 일요일에는 뭐 하세요? 일요일이요? 별거 없는데 집에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저랑 영화 보러 안 갈래요? 뜻밖의 제안에 얼굴이 빨개졌지만 그의 진심이 느껴져서 저도 수락했습니다. 그게 저희의 첫 데이트였어요. 이후로 쉬는 날이면 같이 시장 구경을 다니거나 근처 공원에 앉아 커피를 마시기도 했습니다. 종호 씨는 아저씨처럼 소박하고 따뜻한 사람이었고 저도 모르게 그에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가장 기뻐한 건 아저씨였습니다. 선아야, 종호한테 다 들었다. 너희 둘이 만나고 있다면서? 아니, 언제부터 사귄 거야? 들으셨어요? 아저씨, 저희 얼마 안 됐어요. 놀라셨죠? 놀라기는 내가 말은 안 했다만 종호 저놈이 너한테 관심 있는 거 진작 알고 있었지. 종호가 보는 거랑은 다르게 쑥스러움이 많아. 아무튼 선아야, 고맙다. 우리 종호 만나줘서 둘이 예쁘게 잘 만나고 종호가 서운한 게 있으면 이 아저씨한테 말하거라. 내가 혼내줄게. 아저씨는 저희의 연애를 가장 가까이서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혼하겠다고 말씀드렸을 때는 아저씨와 아주머니 모두 크게 기뻐하셨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저를 며느리감으로 점 찍어두신 것처럼요. 하지만 결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아저씨의 두 아들은 이미 결혼해서 각자 가정을 꾸리고 있었는데 그중 둘째 아들이 사업을 시작했다가 크게 손해를 보고 말았습니다. 결국 아저씨에게 도움을 청했고 막내였던 종호 씨가 결혼할 때 쓰려고 남겨둔 걸 쓸 수밖에 없었죠. 그걸 알게 된 종호 씨는 답답한 듯 제게 털어놓곤 했어요. 아니, 형들이 잘못해서 망한 건데 왜 또 아버지가 도와야 하냐고. 나는 진짜 이해가 안 간다. 나는 매일같이 일하면서 보잖아.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시면서 번 돈인지. 그렇죠. 근데 아버지도 자식들 힘든 거 보기 싫으시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선아 씨, 내가 속상한 건 아버지가 나한테는 돈 안 준다고 이러는 게 아니야. 형들은 아버지한테 늘 손만 벌리잖아. 갚는다고 해놓고 한 번도 갚은 적이 없어. 아버지가 돈을 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니까. 나는 그게 너무 화가 나. 저는 그 말을 듣고 그저 그의 어깨를 다독여 줄 뿐이었습니다. 원래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 종호 씨의 집에서 신혼집이라도 마련해 주려 했지만 둘째 형의 일로 경제 사정이 넉넉하지 않게 됐어요. 종호 씨는 미안하다고 했지만 저는 정말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좋았어요. 종호 씨, 나 진짜 괜찮아요. 오히려 부모님 모시고 같이 사는 것도 좋아요. 요즘 누가 시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싶어 해. 선아 씨, 일단 몇 년만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돈 모으면 바로 독립하자. 내가 꼭 그렇게 할게. 미안해. 아니에요. 나 진심이에요. 알다시피 제가 부모님 없이 자랐잖아요. 사실 가족이 있다는 거 저한테는 그게 제일 큰 선물이거든요. 몇 년 전에 명절에 종호 씨네 집 처음 갔을 때도 식구들이 거실에 모여 있는 모습 보면서 얼마나 부러웠는데요. 제 말에 그는 저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결혼 후 저는 시부모님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은 제게 한 번도 며느리라는 단어로 대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우리 딸이라고 불러주시고 생일이 되면 작은 케이크를 준비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특히 시아버지는 장사를 끝내고 돌아오실 때마다 제가 좋아하는 간식을 사다 주셨고 시어머니는 제가 일하고 돌아오면 꼭 따뜻한 국을 끓여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위로였던 것 같아요. 보육원에서 자랄 땐 상상조차 못했던 가족의 풍경이 제 앞에 펼쳐져 있었죠. 시간이 흘러 저는 임신을 했고 시부모님은 마치 손주를 기다리는 새내기 부모처럼 설레어 하셨습니다. 가족들의 사랑 속에서 저는 예쁜 딸과 씩씩한 아들을 낳고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부모님과 같이 살다 보니
시아버지의 취미를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식물을 키우는 일이었죠. 아침마다 베란다 문을 열고 화분들을 하나하나 살피며 잎에 묻은 먼지를 닦고 물을 나눠주는 게 시아버지의 일상의 시작이었습니다. 마치 자식을 쓰다듬듯이 식물의 잎을 조심스레 만지며 말을 건네기도 하셨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께서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는 걸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한 성정이 저한테도 그대로 전해졌어요. 특히 시아버지가 유독 아끼는 화분이 하나 있었어요. 새하얀 도자기 화분에 심긴 작은 고무나무였죠. 아버지, 또 화분들 돌보고 계신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유독 그 화분을 아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 사실 이거 네 남편이 사준 거야. 종호 씨가요? 응. 종호가 나랑 같이 일하기 전에 잠깐 회사를 다녔었는데 그때 받은 첫 월급으로 이걸 사왔더라고. 공부 잘하는 지형들이랑 다르게 마음을 못 잡는 것 같아서 종호한테는 내가 유독 모질게 군 게 많아. 그래도 아버지라고 잘 따라줬지. 그랬구나. 종호 씨가 은근 세심한 면이 있어요. 그쵸? 그래도 저놈은 아직 멀었어. 선아 너한테 더 잘해야지. 우리 집에 시집와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손주들까지 낳아줬는데 아버지는 겉으로는 투덜대면서도 그 화분을 쓰다듬으며 웃으셨고 뒤돌아선 모습에서는 자식에 대한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그건 제 남편도 비슷했어요. 무뚝뚝했지만 어머니나 아버지 건강도 잘 챙겼고 두 분이 좋아하는 음식은 기억해놨다가 자주 사오곤 했거든요. 저는 그런 부자의 모습을 볼 때마다 가족이란 참 복잡하면서도 따뜻한 존재라는 걸 느꼈습니다. 세월이 흘러 시아버지는 오랜 세월 이어온 트럭 장사를 접고 남편과 함께 과일과 채소를 파는 가게를 열었습니다. 가게는 생각보다 잘 됐어요. 시아버지의 인심 좋고 성실한 성격 덕분에 단골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1년 뒤 사업이 자리를 잡자 저와 남편은 시댁 근처로 분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도보로 10분 거리, 걸어서도 금방 오갈 수 있는 곳이었죠. 그래서 저는 따로 살게 됐어도 시댁을 자주 찾았습니다. 반찬을 만들어 가져가기도 하고, 다들 일하러 나가고 나면 혼자 적적하실 시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했어요. 그리고 명절에도 제일 먼저 시댁을 찾아가서 시장을 보고 음식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집안의 막내였지만 집안의 대소사는 다 저희가 챙겼습니다. 시부모님과 가까이 산다는 이유로요. 남편의 첫째, 둘째 형님들은 각자 아이들이 크고 일하느라 바쁘고 멀리 산다는 이유로 명절에나 잠깐 얼굴을 비출 뿐 다른 날은 시댁을 찾지 않았죠. 그럴수록 시부모님은 저희 부부를 더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시어머니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인 줄 알았는데 몸이 점점 약해지면서 병원 출입이 잦아졌죠. 시어머니가 병원에 가야 할 때도 그 옆을 동행해야 하는 건 저였습니다. 그래서 시아버지는 항상 제게 미안해 하셨어요. 선아야, 너한테만 온갖 일을 맡기는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하다. 이거 얼마 안 되는데 네 어머니랑 병원 갔다 오다가 맛있는 거라도 사 먹어. 아버지 돈 안 주셔도 돼요. 저도 있어요. 그리고 자꾸 그러시면 저도 서운해요. 저는 이 집 가족이 아니에요? 가족이 아프면 당연히 옆에 있어줘야죠. 아버지도 제가 아프다고 하면 그래 주실 거잖아요. 그쵸? 나는 너무 미안해서 그러지. 온갖 귀찮고 힘든 일을 너랑 종호한테만 맡기게 되는 것 같아서. 아버지, 귀찮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저한테 맡기시고 어서 가게 나가보세요. 가게 일도 바쁘잖아요. 그래, 선아야. 그럼 나는 너만 믿고 나가보마. 우리 선아가 있어서 참 든든하다. 시아버지의 그 한마디가 모든 수고를 잊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시어머니의 건강이 나아지기만을 기다렸지만 어머니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저는 틈만 나면 시댁으로 달려가 시어머니를 돌봤어요.
시아버지는 그런 저를 볼 때마다 미안함과 고마움이 섞인 눈빛을 보였죠. 그렇게 1년이 흘렀고 시어머니는 결국 나아지지 못하고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집안은 한동안 적막했습니다. 모든 것이 반으로 줄어든 것만 같았죠. 모두 슬픔에 잠겼지만 그 중에서도 시아버지의 상실감은 유난히 깊어 보였습니다. 장례식을 마친 뒤에도 남편 혼자 가게에 나갔고 아버지는 며칠을 쉬셔야 했습니다. 한 번도 그런 약한 모습을 본 적이 없었기에 유독 신경 쓰인 저는 날마다 시댁에 가서 아버지의 식사를 챙겼어요. 아버지, 식사 좀 하셔야죠. 어제도 제대로 못 드셨잖아요. 제가 전복죽 좀 만들었어요. 드셔보세요. 선아야, 고맙다. 거기 두고 가면 내 나중에 먹으마. 너도 그만 가봐. 가서 애들 챙겨라. 아버지, 이런 말씀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머니는 아버지가 계셔서 사시는 동안 행복하셨을 거예요. 제가 봐도 아버지 같은 남편 없어요. 아니다, 선아야. 네 어머니가 나한테 훨씬 잘했어. 살아서 해준 것도 없고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그래도 아직 시간이 남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선아야, 나처럼 후회하지 말고 너도 네 남편이랑 애들이랑 즐겁게 살아. 시어머니가 떠나고 쓸쓸해 하시는 아버지를 보고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버지랑 다시 같이 살면 어때요? 혼자 계시니까 더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 그리고 식사도 잘 못 드시는 것 같고. 이러다가 아버지도 쓰러지실까 봐 겁나요. 정말? 그래주면 나야 고맙지. 안 그래도 아버지 걱정됐는데 당신이 먼저 이렇게 말해주니까 너무 고맙네. 나랑 같이 아버님한테 가서 말씀드려보자. 그날 저녁 저희는 시아버지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랑 같이 사시는 거 어때요? 애들도 할아버지 너무 좋아하고 아버지도 북적거리면서 살면 좋잖아요. 덜 외롭고요. 선아야, 말은 고맙다만 괜히 나까지 가면 집만 돼. 이제는 나도 혼자 있는 게 편하다. 아니, 그래도요. 아버지도 이제 나이도 있으시니까. 원래 늙어서 가족 많아지면 더 불편한 게 많은 거야. 내가 요즘 너희한테 괜히 걱정만 끼친 것 같구나. 이제 괜찮으니까 걱정 마. 시아버지는 살림을 합치자는 제안을 불편하다면서 거절하셨지만 저는 알 것 같았어요. 저희 가족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아서였다는 걸요. 그즈음 시아버지는 기력도 떨어지셔서 가게 일을 전부 저희 남편에게 맡기고 집안에서 생활을 하셨습니다. 가게를 그만두고 은퇴한 아버지의 삶은 일 대신 화분들이 채워갔습니다. 아버지는 베란다에 둔 화분들을 돌보면서 하루를 보내셨죠. 저는 남편을 도우러 가게에 나가면서도 시간이 날 때마다 아버지 댁에 들렀습니다. 식사도 챙기고 말동무도 해드리면서 제가 어렸을 때처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시아버지가 조금씩 이상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일이었어요. 방금 전에 한 말을 또 물어보시거나 옷을 이상하게 입고 계시기도 했죠. 처음에는 아버지도 나이가 있으니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갈수록 노안 때문이라고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결정적인 건 제가 반찬을 들고 시댁에 들렀던 어느 날이었어요. 냉장고에 반찬을 넣으며 정리하고 있는 제게 시아버지가 낯선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기 누구시죠? 네? 아버지,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누구시냐고요? 아니, 누구신데 제 집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 저예요. 저 아버님 며느리 선하잖아요. 장난치지 마세요. 시아버지는 잠시 넋이 나간 표정을 하고 계시다가 곧 정신이 돌아온 듯 저를 알아보셨습니다. 아무래도 아버지의 상태를 더 이상 쉽게 넘길 수는 없을 듯 해서 그날 저녁 퇴근한 남편에게 낮에 있던 일을 다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당신을 못 알아봤다고? 정말이야? 아버지 장난치시는 거 아니고?
아버지 가끔 당신한테 그러셨잖아. 농담도 잘하고. 아니에요. 내가 장난도 구별 못하겠어요? 사실 그동안 아버지 깜빡하신 적 몇 번이나 있었는데 그냥 나이 드셔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넘겨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당신 말은 우리 아버지가 치매 같다는 거야? 네, 여보. 더 심해지기 전에 아버지랑 같이 병원 가봐요. 네? 남편은 잠시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다가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날 저희는 시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으로 갔어요. 여러 검사를 마친 뒤 의사는 조심스럽게 저희에게 아버지의 상태를 말해줬어요. 예상대로 치매 초기였고 꾸준한 치료와 돌봄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남편은 깊게 한숨을 내쉬었고 저는 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요양원이 지금처럼 많지도 않았고 치매에 걸린 부모는 자식들이 모시는 일이 대부분이었어요. 병원에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아버지를 제가 모셔야겠다고 내심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남편은 두 형님들에게 전화를 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무슨 일인지 통화를 하고 나서는 화가 나 있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인데 그래요? 왜 그렇게 화가 나 있어요? 나 참, 진짜 내 형들이라지만 너무하다, 너무해. 아버지가 치매라고 했더니 다들 그게 자기들이랑 무슨 상관이냐는 식으로 말하잖아. 왜요? 뭐라고 했는데요? 아버지 치매니까 누군가는 모시고 살아야 하지 않겠냐고 했더니 뭐라는 줄 알아? 집이 어렵다. 회사 일로 정신없다. 이런 핑계만 대고들 있어. 그러면서 내가 제일 가깝게 산다고 나더러 모시래. 다들 아버지한테 그동안 받은 게 얼만데 어떻게 아프다고 하니까 나 몰라라 할 수 있어? 남편은 형들의 냉정한 태도에 크게 실망한 듯 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어요. 여보, 괜히 형들이랑 얼굴 붉히지 마요. 아버지는 우리가 모셔요. 정말이야? 당신 그래도 괜찮겠어? 그럼요. 아버지는 제 친아버지나 다름없어요. 당신도 알잖아요.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저 잘 돌봐주신 거. 그리고 아까 병원에서 집에 올 때도 이미 결정했어요. 당신이 그래주면 나야 고맙지. 사실 나도 아버지 내가 모시고 싶었어. 형들한테는 그냥 말이라도 꺼내본 건데 저렇게 단번에 외면할 줄은 몰랐다니까. 치매에 걸린 시아버지와 함께 살기로 결정한 그날 밤, 저는 문득 오래전 트럭을 몰고 다니던 정 많고 건강하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늘 남을 돕던 그분이 이제는 누구의 도움 없이는 하루를 보내기 어려워졌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후 아버지는 살던 집을 정리하셨고 저희와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짐이라고 해봐야 많지 않았어요. 오래된 옷가지 몇 벌과 아버지가 아끼던 화분 서너 개가 전부였습니다. 아버지, 이게 전부예요? 응, 이 나이에 필요한 게 뭐가 있겠니? 더 정신 놓기 전에 정리할 수 있는 건 다 정리했지. 정리요? 정리할 게 많으셨어요? 저 부르시지 그랬어요. 제가 도와드렸을 텐데. 아, 혼자서도 할 수 있었다. 아참, 선아야, 이 화분은 어디다 두면 되려나? 햇빛 잘 들어오는 데에 놓고 싶은데. 저희 집에 오실 때만 해도 아버지의 정신은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아버지 상태를 모르는 사람들은 다들 멀쩡한 줄로만 알았을 거예요. 아버지는 집에서도 아침이면 자신이 가져온 그 화분들을 직접 챙기셨습니다. 함께 살면서 저는 시아버지를 정성껏 모셨어요. 하지만 병은 조금씩 깊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유독 뭔가를 계속 숨기셨어요. 아버지, 10분 후에 저랑 병원 가셔야 하는데, 근데 아버지, 혹시 제 핸드폰 못 보셨어요? 누구세요? 아유, 우리 아버지, 또 저 누군지 까먹으셨어요? 저예요, 선아. 아버지 며느리. 근데 핸드폰이 어딨지? 얼른 찾아야 하는데. 아버지가 또 숨기신 거 맞죠? 어디다 숨기셨어요? 정말 매번 왜 이러실까? 시아버지는 가족들의 물건을 자꾸 어딘가에 숨기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은 매번 아버지가 숨겨둔 물건을 보물찾기 하듯이 찾아야만 했죠. 하지만 물건을 숨기는 건 그나마 괜찮았어요. 시간이 갈수록 아버지는 어린 나이처럼 떼를 쓰기도 하고 갑자기 혼자 밖으로 나가 길을 잃은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죠. 한때는 누구보다 다정하고 책임감 강하던 분이었는데 이제는 자신의 이름조차 헷갈려하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또 가끔은 예전의 아버지로 돌아온 듯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아이들 이름을 부르고 요즘 가게는 잘 되는지 어려운 건 없는지 하고 걱정해 주실 때면 그 몇 초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 시기를 지나며 늘 한 가지 바람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증세가 더 심해지기 전에 한 번이라도 새아들이 모두 모여 함께 식사하며 웃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생신날 남편에게 말해서 두 형님들에게 연락을 돌렸지만 다들 일이 있다면서 돈 몇 푼 보내고 말더라고요. 결국 그날 생신상 앞에는 저희 가족만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을 다 먹고 방에 들어와 저는 속상한 마음을 남편에게 털어놨습니다. 아주버님이랑 형님들 너무해요. 다른 날도 아니고 오늘이 아버지 생신인데 오지도 않고. 나는 이럴 줄 알았어. 이런 적이 한두 번이야. 나는 형들한테 바라지도 않았어. 아버지 아프신 이후로 딱 한 번 찾아온 사람들이잖아. 남편과 대화를 하고 물이라도 마시려고 문을 열었는데 아버지가 서 계셨습니다. 혹시라도 저희 대화를 들은 건 아닐까 싶어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버지, 언제부터 서 계셨던 거예요? 춥다. 추워. 혹시라도 아버지가 온전한 정신인 상태에서 저희의 대화를 들으셨으면 어쩌나 걱정했지만 다행히 못 들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때 딸이 방에서 나오더니 안경이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또 아버지가 어딘가에 숨겨두신 것 같았죠. 아니나 다를까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유난히 화분 쪽을 바라보셨습니다. 시선을 따라 화분 쪽으로 갔더니 그 뒤에 딸의 안경을 숨겨두셨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도 참 이제는 손녀 안경까지 숨기시는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우리 식구들 심심할 일은 없네요. 오늘은 어쩐 일로 화분에다가 숨기셨대? 내 새끼가 처음으로 사준 거야, 이 화분. 알아요, 알아. 종호 씨가 첫 월급 타서 사준 거. 아버지가 애지중지 하시는 거. 저도 알고 종호 씨도 알아요. 소란스러운 소리에 거실로 나온 남편도 시아버지의 말을 듣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들은 중고등학생이 되었고 시아버지는 정신뿐만 아니라 몸도 쇠약해지셨습니다. 밤이면 잠을 설치는 날도 많았죠. 어느 늦은 겨울밤이었어요.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길래 무슨 일인가 싶어 나가보니 아버지가 베란다에 있는 화분을 만지고 계셨습니다. 저는 놀라서 아버지께 다가갔어요. 아버지, 이렇게 추운데 여기서 뭐 하세요? 어? 내가 여기 왜 있지? 춥다 추워. 근데 아가씨는 누구예요? 나 우리 집으로 가야 하는데 여기가 어디지?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가족들의 얼굴을 잊은 지 오래되셨지만 그날따라 아버지가 더욱 멀게만 느껴졌거든요. 저는 아버지를 방으로 모셔왔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드리자 갑자기 아버지께서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그리고 낮게, 아주 낮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마워. 항상 고마웠다, 선아야. 아버지,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제 이름 부르신 거 맞죠? 그쵸? 시아버지가 저를 알아보신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온 것만 같았죠. 하지만 그건 그날 아주 잠깐뿐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아버지는 식사도 잘 하지 못하셨고 며칠 뒤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남은 유품이라 해봐야 몇 개 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다 정리를 했지만 걸리는 게 있었어요. 바로 아버지가 아끼던 화분들이었죠.
남편은 그 화분을 한참을 바라보다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거는 못 버리겠어. 버리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요. 아버지가 아끼던 거잖아요. 이건 여기 두고 우리가 돌봅시다. 남편은 화분들을 베란다 한쪽에 조심스레 모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랬듯 이번에는 남편이 그 화분을 정성껏 돌봤어요. 그 모습은 마치 떠나버린 아버지의 자리를 붙잡고 싶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도 2년쯤 되었을 무렵 남편은 과일 가게를 몇 개 더 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고 무리해서 분점을 더 냈죠. 남편은 성실했지만 사업은 성실함만 가지고는 되지 않더라고요. 새 가게를 열수록 수입보다는 빚이 늘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경기까지 나빠지면서 손해가 커졌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 보려고 자존심을 굽혀가며 두 형님들에게 손을 벌려봤지만 아무도 남편을 도와주진 않았어요. 결국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했고 버티다 못해 살던 집을 정리하고 더 작은 전셋집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남편은 제게 미안해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잘해보려고 했는데 결국엔 이렇게 됐네. 당신 행복하고 편하게 해준다고 했었는데 또 고생만 시키게 됐어. 여보, 우리 아직 망한 거 아니에요. 이럴수록 힘내서 다시 일어나야죠. 당신이 우리 집 가장인데 이렇게 기운 빠져 있으면 나랑 애들은 누구를 믿겠어요. 안 그래요? 그래, 당신 말이 맞아. 내가 힘을 내야지. 저도 많이 당황스러웠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가장 절망했을 때 남편에게 힘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했던 대로 완전히 망한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있었어요. 다음날 이삿짐을 옮기던 중이었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이 집안에 있던 물건을 옮기고 있었고 저와 남편도 안방에서 옷가지를 챙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밖에서 뭔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놀라서 밖에 나가봤더니 이삿짐 센터 직원이 시아버지의 화분을 옮기다가 깨트려 버린 거였어요. 죄송합니다. 손이 미끄러져서 그만. 저희가 책임지고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다친 데는 없으시죠? 네, 깨진 화분 이거는 저희가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직원들이 깨진 화분을 정리하는 걸 옆에서 보고 있었어요. 화분은 다른 것도 아니고 남편이 첫 월급으로 시아버지께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이삿날 그게 깨지니 기분이 꺼림칙하더군요. 한참을 바라보고 있는데 화분에 들어있던 흙 안에 뭔가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저기 사모님, 와서 좀 보셔야겠는데요. 화분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게 뭐야? 이게 왜 여기서 나와? 제가 발견한 건 비닐팩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종이와 열쇠 한 개가 들어있었죠. 거실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자 안방에서 정리를 하던 남편도 나왔습니다. 남편은 제가 들고 있던 비닐팩을 열어보더니 그 안에 있는 종이에 적힌 글을 읽고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이게 뭔데 그래요? 이거 아버지가 남겨주신 거야. 이거 당신도 읽어봐. 남편이 준 쪽지에는 단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종호야, 선아야, 내가 죽으면 열쇠를 가지고 이 은행으로 가보거라. 거기 내가 맡겨둔 게 있다. 그걸 확인한 순간 저는 문득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한겨울밤 베란다에서 화분을 만지작거리던 모습이었죠. 치매에 걸린 뒤로 자꾸 뭔가를 숨기는 버릇이 생긴 아버지께서 정신이 온전치 않은 상태에서 저희에게 남겨줄 것도 숨기셨던 거예요. 다음날 저희 부부는 쪽지와 열쇠를 들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은행에서는 금세 열어줄 수는 없다고 했어요. 그 금고를 열기 위해서는 상속 관련 서류와 직계 가족들의 동의가 필요했죠. 남편은 서류를 준비하고 두 형님들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동안은 아버지 일에는 무심하던 형들이 아버지의 금고에 대해 말하자 놀랍게도 바로 그날 오후에 달려오더라고요.
세 형제가 모두 모인 자리에서 은행 직원이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통장 한 권과 편지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통장에는 거의 10억에 가까운 돈이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봉투 안에는 병원에서 받은 유언 능력 감정서와 공증까지 받은 아버지의 유언장이 들어있었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나는 이 재산을 나를 끝까지 책임져주고 돌봐준 막내 아들 부부 김종호, 박선아에게 남긴다. 유언장에 적힌 날짜를 보니 아버지가 저희 집으로 오셔서 함께 살기 시작한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아직 정신이 온전하셨던 시기였죠. 아마 그때 이미 모든 걸 정리해 두셨던 모양이었습니다. 금고가 열리고 그 안에 든 통장과 유언장을 보는 순간 그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던 남편의 큰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10억, 10억이 들어있다고? 근데 이걸 다 막내한테만 주신다는 거야? 이게 말이 돼? 형, 당연히 말도 안 되지. 우리 아버지 치매였어. 이거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하셨을 때 쓴 거 맞아? 두 형님들의 말을 듣자 남편이 얼굴빛을 굳히며 대답했습니다. 형, 이거 아버지가 우리랑 같이 살기 전에 쓰셨던 거예요. 그때는 정신 또렷하셨을 때였잖아요. 그건 너희가 그렇게 말하는 거고 아버지가 우리한테는 상의도 없이 이렇게 큰 돈을 종호 너한테만 남겼다는 게 납득이 되냐? 아, 종호, 너는 알고 있었지? 다 알고서도 우리한테는 말 안 한 거지? 아버지한테 계속 붙어 있었던 이유가 이거였어? 그 말을 듣자 남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화를 냈습니다. 그만들 좀 하세요. 형님들은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몇 번이나 찾아뵀어요? 병원 갈 때, 밤에 혼자 나가실 때, 집 잃어버리셨을 때, 그때마다 아버지 옆에 있었던 거 우리 아내였다고요. 그때 형님들은 다 어디 있었어요? 네? 그건 우리가 멀리, 멀리 살아서 그랬던 거고, 마음으로는 다 걱정했다. 마음이요? 마음으로만 걱정하면 뭘 해요? 아버지 살아계셨을 때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뵀어야지. 그래도, 그래도 이건 아니야. 아버지 재산이니까 형제끼리 공평하게 나눠야지. 이렇게 유언장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야.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떨렸죠. 남편 형들의 눈빛에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기색이 서려 있었습니다. 남편은 은행 서류를 챙기며 담담히 말했습니다. 그러면 형님들 말은 법대로 하자는 말인 거죠? 그래요, 법대로 합시다. 유언장도 금고도 다 정식 절차 밟읍시다. 여보, 가자. 은행을 나서는 길에 저는 남편의 옆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손에는 유언장이 쥐어져 있었고 그 얼굴엔 기쁨보다는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 괜찮아요? 진짜 법대로 할 거예요? 여보, 이 돈 말이야. 아버지가 평생 모아온 재산이랑 우리 집에 들어올 때 팔던 집 한 돈일 거야. 처음에는 형님들이랑 나눠 가질 생각이었어. 근데 당신도 형들 태도 봤잖아. 아버지가 오죽하셨으면 이렇게까지 나한테 따로 유산을 남겨주셨겠어. 며칠 후 형들이 변호사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결국 법적으로 따져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유언장은 공증까지 되어 있었고 작성 시점 역시 아버지가 의료기관에서 인지 기능이 정상이라는 진단을 받은 이후였죠. 즉,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는 완전한 유언장이었습니다. 그제야 형들의 목소리가 누그러졌어요. 둘째 형은 처음엔 소송을 해보겠다고 했지만 막상 변호사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걸 알고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날 이후 형들은 더 이상 유언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어요. 대신 끝까지 이렇게 재산도 물려받았으니 아버지 재산아 잘 모시라는 말만 남기고 돌아갔죠. 저희는 가장 먼저 저희 앞으로 쌓여있던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작은 가게를 얻어 새로 단장해서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무리하지 않고 남편과 제가 할 수 있을 정도로만 가게를 꾸렸습니다. 원래 단골 손님들도 다시 예전처럼 밝아졌다며 저희를 응원해줬죠. 그리고 지금은 가게도 자리를 잡아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와 돌이켜보면 그 오래된 화분 하나에 담겨 있던 건 아버지의 마음이었고 우리 가족에게 남긴 마지막 사랑이었습니다. 깨진 화분 속에서 발견된 작은 쪽지와 열쇠는 결국 우리 가족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씨앗이 되었으니까요. 그 덕분에 우리는 빚을 갚고 가게를 다시 열었고 무너질 뻔했던 일상도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남편은 시아버지가 그랬듯 베란다에서 새로 심은 식물을 정성껏 기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마음 한켠이 따뜻해집니다. 가끔 바람이 불어 화분의 잎사귀가 살랑이면 아버지가 다녀가신 듯 느껴지기도 하죠. 삶은 여전히 바쁘고 때로는 힘들지만 이제는 그 안에서 사랑이 이어진다는 믿음을 잃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오래된 화분처럼 누군가의 마음은 시간이 걸려도 사라지지 않고 또 다른 사랑으로 또 다른 삶으로 이어진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사랑은 물건에 담길 수도 있고 기억에 남을 수도 있으며 때로는 깨져버린 화분 속에서도 피어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있었기에 저와 제 가족은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